우리 전통 교육 시스템을 위협한다. 중국 교육부 관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단지 28살의 젊은 언어학자가 시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이들이 읽고 쓰는 법을 더 쉽게 배우길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리 카드는 한 아이가 불과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읽게 만들었고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왜 한국의 문자 체계가 중국 당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텐진입니다. 28살이고 라사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막 마쳤어요. 고향인 카루부 마을로 돌아와서 농사짓는 가정들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학창 시절에는 주요 문자 체계와 그것들을 보존하는 방법에 집중했고 정부 정책도 의심 없이 따랐어요.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가족집 낡은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몸을 웅크리고 할아버지의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가죽으로 만든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걸 집어들자 먼지가 공기 중으로 날아올랐고 조심스럽게 손전등빛 아래서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제가 발견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트북에는 예상치 못한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당나라 시대에 강제 이주당한 고구려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가족 이야기, 고대 동아시아 패턴들을 비교한 연구,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한글이라 불리는 한국 문자 체계에 관한 메모들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지?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 문자 체계가 우리 가족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제 방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한국 문해율 통계라고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제 모든 가정을 깨뜨렸어요. 유네스코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문해율은 99.8%였어요. 거의 완벽했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페이지를 3번이나 새로 고침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한자를 썼고 20세기 중반까지 가난했고 전쟁도 겪었는데 어떻게 이런 높은 문해율을 달성했을까? 차를 홀짝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의 작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 창문을 통해 모범학교라고 쓰인 표지판이 보였어요. 하지만 책을 보고 있던 아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몇몇은 기본 문장도 읽지 못하고 계속 선생님께 질문하고 있었죠. 저는 방문자 노트를 들고 교장실로 갔습니다. 여기 아이들 모두가 실제로 학교에 다니나요? 제가 물었어요. 왕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공식 통계로는 98%가 출석하고 있지만 실제로 글자를 이해하는 아이들은 절반도 안 돼요. 특히 표준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이들에게는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센터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노트북을 책상에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 한글의 구조가 이렇게 놀라운 걸까? 한국어 자음과 모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기반으로 설계된 방식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핵심은 수천 개의 글자를 외우는 대신 모든 한국어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몇십 개의 글자 요소만 알면 된다는 것이었죠. 만약 이 원리를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적용한다면 손가락으로 노트북 위에 선을 그리며 결정을 내렸어요. 복잡한 글자 암기 대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보여주는 기호 카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글 원리 기반 문자 학습 방법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들고 교장실로 돌아갔어요. 공식 수업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시도해보게 해주세요. 설명하고 있었죠. 왕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규 수업 시간은 아니고 방과 후 수업으로 할게요. 한국이나 한글은 언급하지 말고 그냥 소리 기반 학습 방법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작지만 중요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직접 만든 교구들을 들고 교실 앞에 서 있었어요. 자음 카드, 모음 카드, 조합 블록을 준비했죠. 오늘은 소리와 모양을 가지고 놀기 시작할 거예요.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도구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시범을 보이자 그들의 호기심은 더 커졌죠. 먼저 입술과 혀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직접 소리를 내도록 격려했어요. 가 소리는 이렇게 나요.
여러 번 반복한 후 아이들은 자신의 입모양을 만져보고 카드를 조합해 보려고 했어요. 칠판에 멍멍이라고 한자로 쓰고 소리 요소로 분해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수업이 거의 끝날 무렵 다오밍이라는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제 이름 해보고 싶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다오밍의 소리 기호를 칠판에 쓰고 어떻게 조합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읽었어요. 교실은 작은 경이로움의 순간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왕 교장 선생님과 저는 학부모 회의를 열었어요. 학부모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몇몇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그들은 자기 아이들을 위한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른들이 앉으니 어색해 보이고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한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단지 아이들이 소리와 문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작은 화면으로 우리 수업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소리 카드를 조합하며 웃고 있었죠. 학부모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서히 그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8명의 학부모들이 자녀를 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로 동의했어요. 그 이름들을 적으면서 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정규 수업이 끝나면 제 특별 교실은 소리와 에너지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소리 카드와 조합 블록을 가지고 놀기 위해 급히 들어오곤 했죠. 저는 의자를 줄 대신 원형으로 배치했어요. 이렇게 하면 모두가 서로를 볼 수 있고 자신의 작업을 공유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메이링이라는 소녀가 간단한 문장을 성공적으로 읽은 후 손을 들었어요. 텐진 선생님, 이 카드들 집에 가져가도 될까요? 제 남동생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열정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메이링의 어머니가 학교 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은 이후로 제 딸이 독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으로 숙제할 때 울지 않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제 수업에 관한 소식은 연못의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더 많은 형제자매와 친구들이 참여하기를 원했죠. 왕 교장 선생님은 늘어나는 인원수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를 막지는 않았어요. 조용한 선생님인 린메이가 정규 수업 후에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을 가졌고 항상 가장 안절부절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진정시키는지 알고 있었죠. 아이들이 소리를 인식할 때 환하게 빛나는 모습, 그건 마법 같아요. 어느 저녁 자료를 준비하면서 린메이가 말했어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교육부에서 3명의 관리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어두운 정장을 입고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죠. 왕 교장 선생님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내일 그들이 내 수업을 참관하고 싶어해. 그가 속삭였어요. 말 조심해.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업을 조심스럽게 준비하면서 자료에서 한국이나 한글에 대한 언급을 모두 제거했죠. 그것들을 소리 모양과 입 위치 기호와 같은 중립적인 용어로 대체했습니다. 다음 날 수업 앞에 서자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3명의 관리들이 교실 뒤쪽에 앉아 메모를 준비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제 긴장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평소보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우리의 소리찾기 게임을 시작했어요. 천천히 교실 분위기가 편안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방문객들을 잊고 웃고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한 소년이 5가지 다른 소리 조합을 정확히 맞추었을 때 한 관리가 눈썹을 치켜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업 후 교육부의 천 국장이 빈 교실에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의 접근 방식이 흥미롭군요. 그가 말했어요. 학생들의 참여도가 아주 좋아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전통 교육 시스템과 어떻게 맞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 방법에 대한 언급은 피하세요. 저는 실망을 감추려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결과를 보고 프로그램 확장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희망했었는데요. 며칠 후
대학 동창인 최키가 작은 찻집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녀는 이제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었죠. 주변을 긴장하게 살펴본 후 테이블 위로 종이를 밀어주었습니다.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그녀가 속삭였어요. 내부 회의 보고서 사본이었어요. 읽으면서 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텐진의 학습 방법은 기존 통계와 불일치를 만들고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 보고서에는 또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교육받은 시민들은 통제하기 더 어렵다. 주머니 속 종이가 불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집에 걸어갔어요. 분노와 슬픔이 제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을 뿐인데요. 왜 그것이 위협이 된다는 걸까요? 다음 주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왕 교장 선생님이 다시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교육부가 내 프로그램을 재평가하고 싶어해.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수업을 잠시 중단해야 해. 제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된 린메이는 갑자기 다른 지역 학교로 전근 명령을 받았어요. 몇몇 학부모들은 자녀를 제 수업 명단에서 빼달라고 전화했죠. 제 프로그램은 원래 크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밝던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소리 카드들은 상자 속에 사용되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메이링이 수업 후에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텐진 선생님? 그녀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아니, 메이링. 너희는 모든 걸 잘했어.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바라보며 책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답은 그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전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마지막 페이지들을 넘겨보았어요. 뒤쪽에 끼워진 작은 봉투에서 바랜 사진, 1965년 서울 주소, 그리고 누런 종이에 쓰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임수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은 더 이상 카루브 마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훨씬 더 먼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많은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마을을 떠나 한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왕 교장 선생님 사무실로 가서 6개월 휴가를 신청했어요. 양식을 작성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이유란에는 가족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가방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옷 몇 벌, 연구 노트, 그리고 할아버지의 가죽 노트북이었죠.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보았어요. 찾았던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한국어 간판이 있는 건물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뒷면에는 임수진, 서울, 1965라고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는 제가 언젠가 한국에 가야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은 흐렸어요. 문을 잠그는 저를 옆집 양 할머니가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일거수일투족에 호기심이 많았죠. 평소처럼 보이려고 손을 흔들었지만 이 여정에서 평범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항행 버스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산과 들판이 지나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걱정으로 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중국을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만약 임수진이라는 사람을 찾지 못하면 어쩌지? 그녀가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보안 검색, 여권 심사, 게이트에서의 긴 대기 시간. 마침내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눈을 감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3시간 후 서울의 공항을 나섰어요.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었고 낯선 소리와 냄새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한국어 글씨가 있는 간판들이 어디에나 있었죠.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의외로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주소가 적힌 종이를 꺼내 택시 기사님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분주한 거리와 조용한 동네를 지나 낡은 아파트 건물에 도착할 때까지 저를 태워주셨습니다. 기사님에게 돈을 지불하고 인도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올바른 아파트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번호 체계가 제가 익숙한 것과 달랐거든요. 마침내 302호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입안이 마르게 느껴졌습니다.
긴 순간이 지난 후 문이 열렸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올림머리를 한 회색 머리카락과 저를 보고 놀란 듯 커진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텐진 도르제와 관련 있나요? 그녀가 약간 억양이 있는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그녀가 할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할아버지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여성은 저를 안으로 초대했어요. 그녀의 아파트는 작지만 따뜻했고 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엌 테이블에 앉았고 저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노트북을 발견한 것, 제 교육 실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중단되었는지. 제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제약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예요. 한글의 진정한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요.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할아버지는 항상 교육이 엘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으셨어. 그래서 비밀리에 한글을 공부하셨지. 여기까지 온 내 용기가 대단해. 그날 밤 미경의 남는 방에서 묵었어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찾고 있던 답에 이상하게도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김 교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 벽에는 전 세계의 문자 체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둥근 안경을 쓴 작은 키의 김 교수님이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다문화 교육에 한국 문자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혁신적이네요. 제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어요. 우리 연구팀에 합류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를 위한 문해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행운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바랐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날들이 흘러주가 되고 주가 흘러달이 되었어요. 한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역사, 디자인 원리, 그리고 한글이 어떻게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자를 아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김 교수님 팀과 함께 일하면서 소리와 문자 사이의 달이라는 문해력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은 한글과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지만 다른 언어에 맞게 조정하여 읽기를 가르치도록 설계되었어요. 다양한 배경의 자원 가족들과 함께 테스트했습니다. 어느 저녁 테스트 결과를 검토하던 중 김 교수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 결과들이 인상적이네요, 텐진. 다음 달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이 작업을 공유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연구 결과를 발표해 보시겠어요? 가슴이 흥분과 두려움으로 조여오고 있었어요. 제가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라니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했어요. 우리 방법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앱을 개선하고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심지어 영어로 말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가끔 밤늦게 마을에 있는 메이링과 다오밍을 생각하곤 했어요. 그들이 아직도 제가 만든 소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안전한 채널을 통해 카루브 마을의 몇몇 가족들에게 앱 테스트 버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몇 주 후 최키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 메이링 어머니 말로는 이제 모든 것을 읽는데 심지어 간판과 신문까지. 파리로 떠나기 전날 밤 미경의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에 처음 도착한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답을 찾아왔지만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새로운 앞길,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보다 더 큰 목적. 이제 미경의 책장에 안전하게 보관된 할아버지의 노트북을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언젠가 그의 손자가 그의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카루브 마을의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시작된 여정이 저를 지구 반대편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내일 그 여정은 저를 훨씬 더 멀리 데려갈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국제교육 컨퍼런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교사들과 연구자들이 유리벽으로 된 거대한 건물에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꼭 쥐고 붐비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무척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심장이 마치 북처럼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몇몇은 통역을 위한 헤드폰을 끼고 있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 여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노트북을 발견한 것부터 소리와 문자 사이의 다리 앱을 개발하기까지 한글의 원리와 현대 기술을 결합해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방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죠. 아이들이 우리 앱으로 첫 문장을 읽는 영상을 보여주자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질문을 하고 자국의 문해력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중국 교육부에서 일하는 제 옛 동창 최키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에야 저에게 다가왔어요. 내 작업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텐진.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방법론이 고향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녀의 말에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마도 제 여정은 더 이상 저희 마을에 관한 것만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 지역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2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한국대학의 교수가 되어 이종문화 문해력 교육에 관한 강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연구와 교육, 그리고 앱 개선으로 하루하루가 가득 찼어요. 더 많은 언어를 추가하고 다른 나라의 지역사회와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메일을 열어보니 카루브 마을 첫 수업에서 만난 어린 소녀 메이링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12살이 되었고 이렇게 적어보냈습니다. 텐진 선생님, 이제 저는 이름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 전체를 쓸 수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씨앗이 숲으로 자라고 있어요. 우리 마을의 많은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의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몇몇 어른들도 우리와 함께 배우고 있답니다. 저는 그녀의 이메일을 인쇄해서 사무실 벽에 할아버지 사진 옆에 핀으로 꽂았어요. 그날 오후 유네스코 대표들과의 회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해력 프로그램을 읽기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확장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금 지원과 실행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이 여정이 저를 얼마나 멀리 데려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티베트의 작은 마을에서 국제교육까지 모두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대학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벚꽃이 나무를 가득 채우고 분홍 꽃잎이 눈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거나 공부하고 있었어요. 국제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우리 앱을 사용하며 서로 새로운 소리를 발음하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낡은 가죽 노트북을 펼쳤어요. 페이지는 이제 더 누렇게 변했지만 그 안의 아이디어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메모 옆에 제 메모를 추가했어요.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다리를 만들고 있었죠.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카루브 마을의 왕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육부가 당신의 방법을 기반으로 한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어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소리, 기호통합학습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학교를 포함한 5개 학교에서 시험해 보고 싶어 해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진짜 이름으로 부르거나 한국적 뿌리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 방법 자체는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혼란스럽고 절박한 방문자로 이 도시에 처음 도착한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혁신을 무시했던 편견 가득한 언어학자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저를 환영해준 미경, 연구팀에 합류할 기회를 준 김 교수님, 심지어 자신의 위치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정보를 공유해준 최키까지.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다오밍, 메이링,
그리고 소리와 기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처음 이해했을 때 얼굴이 밝아진 수많은 다른 아이들. 그들이 이 여정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내일 저는 시범 프로그램 출범을 돕기 위해 중국으로 다시 날아갈 예정이었어요. 떠난 이후 처음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거였죠. 제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것이 긴장되면서도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챙기면서 옷 사이에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노트북을 넣었어요. 한때 저는 우리 가족이 한국과 연결된 것을 부끄러워했었죠. 이제는 문화간의 다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축하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편견과 제한된 사고로 시작된 여정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창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언어학자나 연구자로만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큰 모험은 집에서 멀리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고 세상을 보는 다양한 방식의 마음을 여는 것임을 배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